반갑습니다. 제2장 정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전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공식은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반지름을 이어야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왜 동전계가 아니고 정전계였습니까? 전계라면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상태에서의 전개 분포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는 정전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많이 움직이는 A, 뛰다니는 I를 보면 에너지가 넘쳐, 우리 애는 에너지가 넘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된 I, 가만히 있는 애들 보면 우리 애는 에너지가 약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계라면, 동전계가 아니고 정전계라면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상태에서의 전개의 분포를 우리는 정전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전개 에너지, 즉 전기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은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해해보면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 원자의 종류가 100여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원자는 내부에 플러스의 전기가 한 개 있는 양성자 한 개와 무게만 가지고 있는 중성자, 이 두 개로 원자 핵이 구성되고요. 요 원자핵 주변을 음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인 전자가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는 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수소고요. 그 다음 복잡한 원자가 헬륨이에요. 양성자 두 개와 전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잡한 게 리튬입니다. 양성자 세 개와 전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눈치챈 것처럼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한 개씩 증가하면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양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구나. 이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리튬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성자 이 한 개가 가지는 전기적인 양과 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적인 양을 측정해보니까 누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적인 양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전기의 양을 가지고요. 그 단위를 쿨롱이라는 사람이 측정했기 때문에 쿨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적인 양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성 쿨롱의 전기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전기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전기적인 양은 똑같은 상태죠. 즉 중화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기도 아닌 중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고요. 평상시에는 이 플러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잡아 끌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전기적인 양이 크게 같지만 무게가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이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얼마? 1840배만큼 더 무거워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크기를 가져요. 얼마만큼? 1840분의 1배만큼 작은 질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이 플러스의 전기의 구성력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하는 전자가 생겨요. 이 전자를 우리는 말한다? 자유전자. 그래서 외부적인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에서 양성자의 구성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기 현상을 좀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물체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양성자 두 개와 전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A라는 물질에는. 그리고 B라는 물질에는 양성자 세 개와 전자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 전기양을 표현할 때는 전기양은 없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 양이 똑같기 때문에 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 두 개의 물질을 마찰을 시켜주면 이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한쪽에 있는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더 많아진 상태니까 음의 전기가 되는 거고요. 전자를 잃은 쪽은
양의 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한 개의 전자를 잃게 되면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전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전기의 양을 모를 때, 얼마의 전기를 가지는지 그 양을 모를 때 우리는 그 양을 Q라는 기호로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Q1 쿨롱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뭐다? Q2 쿨롱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던 물체를 우리는 뭐란다? 대전체라고 얘기해요. 대전체. 그래서 두 개의 전기를 가지는 물체, 대전체 사이에는 어떠한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더라. 그 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물질에는 플러스 Q1 쿨롱이라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고요. 요 물체는 플러스 Q2라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 두 개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일직선상을 기준으로 같은 극성의 전기가 있다면 서로 믿는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전기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즉 다른 극성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요 일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즉 자석에 비하면 N극, N극 사이는 미는 반발력이 N극과 S 사이는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하듯이 그게 자석뿐만 아니라 전개도 그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 힘의 세기를 구해보니까 그 힘의 세기는 당연히 힘의 세기는 요 주어진 전하의 양의 곱에는 비라고 Q1과 Q2의 양의 곱에는 비라고 떨어지는 거리, 즉 중심에서 중심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아래는 뭐더라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 비례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끌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끌어야 되냐? 그 비례 정수값을 구해보니까 그 값이 4파이 입실론 분지 1이 들어가면 그 값이 이꼴을 만족하더라는 거죠. 즉 두 전하 사이에 작은 힘의 세기와 똑같다는 거죠. 이건 실험식입니다. 이때 요 안에 들어간 입실한 값은 뭐냐? 사라는 값과 파이는 사는 숫자 정수 4고요. 파이는 3.14라는 정수예요. 근데 입실론이 뭐냐? 입실론은 이 두 개의 전기 사이에 놓인 매질의 이 공간이라는 매질의 뭐다? 유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 속에서 힘을 측정한 거와 공기 속에서 측정한 거와 기름 속에 측정한 게 그 양이 달라진데, 그것은 매질의 어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질의 유전율은 이렇게 유전율은 입실은 S 곱하기 입실은 제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하 사이 힘이 만약에 이 매질이 입실은 제로인 공기라면 얼마가 되냐? 그걸 구해보니까 힘의 크기 F의 꼴은 요걸 이어서 구해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R제곱분지 Q1, Q2가 매질이 공기일 때, 그때 두 개의 전하 사이의 힘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는 입실론 제로값을 구해보면 입실론 제로값 얼마가 된다고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질이 공기가 아닌 다른 매질에 있을 때 그 힘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공기일 때 힘을 구해서 매질이 공기가 아니라면 매질이 공기일 때 힘에다가 그 매질의 비율을 뭐다 나눠주면은 비율이 입실은 S이 매질이 가지는 뭐다 두 전하 사이 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요 공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공식에 들어가는 요 F라는 것은 힘의 크기를 말하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기호로 F라고 그러고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공식에 대한 입실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질의 뭐다? 유전이라고 그랬죠?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전기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의 세기는 뭐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는 값인데, 매질이 기본 매질은 뭡니까? 공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실론 제로를 기본 매질을 보고 그때 그 매질의 유전율을 진공 또는 공기의 유전율을 구해보니까 그 값이 얼마 되더라고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단위는 페르퍼 메달을 씁니다. 이 값은 120파이 C분지 1 또는 4파이 C 제곱분지 10의 4성 또는 36파이 곱하기 10의 9성분지 1과 같은 값이에요. 이때 C 값은 뭐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메다 퍼 세크로서
비트의 속도를 의미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C 값에 요 값을 해서 구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씩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된 매질인 공기나 진공에서의 매질의 유전율을 입실은 제로로 정의하고 그 값을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씩으로 정의한다. 이건 암기된 거예요. 암기가 잘 됩니다. 입실론을 한 개 더 대각선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뭔 값입니까? 8자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실론 제로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것이 단위는 유전율의 단위는 뭘 쓴다고요? 유전 퍼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죠? 유전을 많이 퍼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의 단위는 유전 F로 시작하는 단위 F 퍼 매다가 유전율의 단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질의 비유전율은 뭐냐? 비유전율은 매질이 공기가 아니라면 그 매질의 가지는 뭐다? 전력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몇 배 정도 힘의 세기를 감소시키냐? 그걸 보고 이 매질은 공기보다 2배만큼 전기의 세기를 감소시켜. 그럼 매질의 비유전율은 뭐다? 2야. 이렇게 정의해 준 값이에요. 그래서 이 F 값은 ES인 비유전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습니다. 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내에서 전기장이 작아지는데 진공이나 공기에 대해서 몇 배 정도 작아지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전율은 항상 1보다 크나 같은데요. 진공이나 공기일 때가 바로 1로서 최저값이 되는 거예요. 최저값. 그걸 기준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큰 값은 티타산 바리움이 1200으로 최대입니다. 근데 보기에 만약에 이 보기가 없다면 운모가 그 보기 중에서 운모가 최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가장 큰 것은 해가지고 티타산 발륨이 있으면 그게 답이고요. 없으면 운모가 답이 있으면 운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1, Q2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 물체가 가진 전기적인 양의 크기였죠.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에서 모여든 이 전기의 양의 단위가 Q라는 기호를 쓴다는 거죠. 같은 극스 때는 반발력을 다른 말로 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는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극성일 때는 흡입력, 다른 말로 인력이라고 그래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힘의 크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라는 위치에 Q라는 전하가 있고 QA가 B라는 위치에 QB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전하가 B라는 전하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같은 극성은 일때는 이 A가 B를 밀겠죠.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F1보다 A, B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이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9 곱하기 10의 구성 그리고 R 제곱분지 Q1, Q2로 구하면 되는데 이것이 방향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죠. 그 방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방향 단위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방향 단위 벡터는 건 뭐예요? 하면은 변이 벡터에다가 변이 벡터의 크기를 나눠준 건데 변이 벡터는 요 위치를 A, 요 위치를 B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작이고요. 이게 뭐다? 끝이죠. 시작이 요쪽 방향, 요쪽으로 뭐다?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의 위치에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뺀 것이 뭐다? 변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B 위치에서 A 위치를 빼고 이것을 변이 벡터라고 그러고 이것을 변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은 B 빼기 A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방향 단위 벡터가 된 거예요. 요거에 요 방향 단위 벡터를 우리가 구한 크기에다가 곱해주면은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벡터의 합입니다. 만약에 세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 QA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QP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C라는 전하가 있을 때 물음에 이 QC라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물어봅니다. 그럼 이 빨간 전하, A라는 전하가 이걸 일직선상에서 같은 극성이니까 뭐다? 밀겠죠. 미는 F 뭐다? A 전하와 C 전하 사이니까 AC라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요 파란 전하도 같은 극성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직선상에서 밀어버리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F, BC가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 세타가 나오겠죠. 그때 이 두 벡터의 합의 크기는 얼마 되냐? 그 크기를 구하는 것이 이 공식이란 거죠.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사이각 세타를 이룰 때 두 벡터의 합은요 쉽습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두 벡터, 두 변이 이루는 평행사변을 그린 거예요. 나란하게, 이 변과 나란하게 변을 그리고요. 또 요 벡터와 나란하게 그 변을 그려서 만나는 점까지 이은 선, 이것이 두 벡터의 뭐다? 합벡터가 되는 겁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가 되는데 그 길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와의 크기와 이 사이 각을 여기에 이어서 두 벡터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두 개의 벡터의 크기는 똑같고 요 두 벡터의 크기는 똑같고, 자, 벡터가 A, F, F로 크기는 두 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이 두 벡터의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본다면 이거하고 나란하게 또 평행사변을 그리고 이거하고 나란하게 평행사변을 그려서 만나는 점까지 이어선 이게 뭐다? 합벡터가 되겠죠? 요 크기를 여기에 F, 그리고 각도는 뭐다? 60도를 해서 계산하면 루트 3F라는 크기가 나옵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좋아요. 그리고 두 벡터의 크기가 F로 똑같고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두 벡터의 합을 구하면 얼마냐? 평행사변을 그려서 대각선에서 만나는 점까지 끼운 대각선이 얼마냐? 여기에 90도를 내주면은 루트 2F라는 크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벡터의 크기가 똑같고 이루는 각이 뭐다? 120도일 때 요 두 벡터의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 평행사변을 똑같이 그려서 만나는 점까지 이은 선, 이 길이가 얼마 된다고요? F가 됩니다. 그래서 120도를 내면은 요 크기는 F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두 개의 벡터의 크기가 똑같고 정반대일 때 크기는 똑같고 정반대일 때 합을 구하면 얼마 되냐? 이 사이각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된 거죠. 이게 180도에서 구하면은 그 크기는 뭐다? 0이 됩니다. 즉 크기는 똑같고 정반대일 때 합은 뭐다? 제로가 된다. 이걸 직관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전하에 의한 힘의 합을 구할 때는 벡터적인 합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개란 뭔가냐면, 자, 우리가 두 개의 전하, 같은 극성의 전하,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1, 여기에 플러스 Q2라는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은 이 두 전하끼리는 같은 극성의 전하끼리는 뭐다? 민다고 그랬죠? 미는 반발이 작용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전하 주변에는 어떤 전기적인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이 서로 만날 때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의 세기가 얼마일까? 이 전하 주변에 형성되는 이 전하에 의한 힘이, 전기적인 힘이 얼마가 형성될까? 그걸 측정하는 게 뭐다? 전개란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 걸 알죠? 그럼 그 바람의 세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세기는 가로 세로 1m 제곱당에 바람이 미는 압력, 그 압력으로 우리는 바람의 세기를 정해요. 그렇게 정해야 한국에서의 바람의 세기와 미국에서의 바람의 세기가 똑같겠죠? 그렇게 정의하듯이 이 전하에서 노는 전기장의 세기, 힘의 세기가 얼마일까는 단순합니다. 그 전하 주변에 1쿨롱의 진화를 했을 때 그것이 받는 힘의 세기를 이 전기장에 의한 힘의 세기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Q라는 전하가, 그럼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요 위치에 이 전하에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 즉 전기적인 힘의 세기가 얼마일까? 그걸 구해보자는 거죠. 얼마를 두면 된다고요? 요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했을 때 그것이 받는 힘의 세기가 바로 이 전하에 의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힘은 요 두 전하 사이 힘 얼마입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 분지 Q1, Q2로 했죠? 요 Q2 자리에 뭘 난 겁니까? 요 자리에 플러스 1쿨롱을 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Q2 자리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놨기 때문에 플러스 1은 곱하다만 하니까 그 힘의 세기는 4파 입실론 R 제곱 분지 Q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1쿨롱이 이동하는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을 봐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 주변에서 어떠한 전기장이 형성된다고요? 그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그것이 이동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방향. 여기 놓으면 밀려가는 방향. 여기 놓으면 밀려가는 방향. 여기 놓으면 밀려가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겠네요. 음의 전하 주변에는요, 플러스 1쿨롱이 나오면 뭐냐? 안으로 음의 전하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물어본다면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바람의 입자가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즉 고기압에서는 넣는 방향, 저기압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로는 뭐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전개도 보다시피 방향을 있는 벡터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2라는 전하가 있는데 거리가 R만큼 들은 요 위치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요 Q1에 의한 플러스 그러니까 미는 힘, 즉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전환했을 때 그것이 받는 힘이 전기장이었죠.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미는 힘, E1의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2에 의한 Q2에 의한 같은 플러스니까 미는 힘 E2라는 전기장이 작용했죠. 그럼 전체적인 전기장의 세기는 요 전기장과 요 전기장의 벡터의 합이 되고 이 사익각만 알면은 아까 그 공식에 이어서 벡터적인 합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합과 똑같이 이 전기장도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합을 계산할 때 벡터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개란 것은 플러스 전개란 것은 전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개 내 이미지의 단위 전기나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이것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기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랬고 그 방향은 1쿨롱 이동하는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전기장이 이러한 전기장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눈으로 보이는 가상성인 천으로 표현한 게 뭐다? 전기력선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전개를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죠. 이 플러스 1쿨 났을 때 이것이 이동하는 경로를 선으로 이어준 걸 우리는 뭐다?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나오는 이 전개가 바로 전기력선이죠. 이런 전기력선이 마이너스면은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뭐다? 형성됩니다. 이게 전기력선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아까 양처럼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자, 요 주변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전기력선이란 건 플러스 1쿨롱을 이동해 나왔을 때 그것이 이동하는 경로가 전기력선이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플러스니까 미는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힘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쿨롱은 플러스 내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나오는보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정전하, 즉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고 그 다음 부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뭐다? 마이너스 들어가서 끝나니까 이 공간에서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불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없다면 이 플러스 1쿨롱은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무한히 밀려가겠죠. 그때는 뭐다? 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하가 없다는 조건이 없는 곳에서는요, 모든 공간에는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전기력선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전기력선은 전위가 뭐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한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말로 보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이 이러한 전기력선도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전기력선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에 플러스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주변에 형성된 전기력선은 플러스 1쿨롱이 전하를 놨을 때 그것이 이동하는 경로가 전기력선이죠. 놓으면은 밀려갈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려갔던 이 플러스 1쿨롱이 다시 원위치에서 아까 왔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쭉쭉 직선으로 밀려가죠. 마이너스를 만나자면 무한대까지 밀려갑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즉 들어와서 배곡선이 된다. 되지 않는다. 즉 전기력선은 그 자체만으로는 배곡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 도체가 바로 등전이면이에요.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출입한다. 일단 내용 들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선이 여러 가닥이 쭉쭉 놓죠. 쭉쭉 주변에서 나오는 방향이 전기력선이 형성되는데
요 전기력선과 이 전기력선 서로 만난다? 이렇게 전기력선을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개의 전기력선 서로 교체하지 않게 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형태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점에서 뭐다? 전개의 세기로 정의가 된 거예요. 밀도란 게 뭡니까? 전기력선의 밀도란 건 단위 면적, 그 가로 세로 1m, 1m, 1m를 통과하는 그 전기력선의 개수를 우리는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그래요. 밀도가 이거는 많이 지나가죠, 지금.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나 지나가네요. 여기는 두 개만 지나가고, 여기는 뭐다? 한 개만 지나가네요. 즉, 요즘에서의 전하 밀도가 크니까 요즘의 전기의 세기가 큰 거고, 그 다음으로 센 거는 요 부분, 그 다음으로 센 거는 요 부분. 즉, 멀수록 전기력선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전기의 세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점에서의 전기의 세기와 같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향이 바로 뭐다? 전기의 방향이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전하가 없는 곳에는, 이런 전하가 없으면은 이런 전기력선이 나오거나 들어가겠습니까? 양의 전하에서 나오고 음의 전하가 들어가는데 그런 전하가 없다면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은 뭐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말만 봐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하, Q라는 전하의 양에는 몇 개의 전기력선이 나올까? 그걸 측정해 보니까 Q기라는 전하에서는 Q 나누기, 전하량 나누기, 그 전하를 뭐다 덮고 있는 이 공간의 유전율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유전율이라는 것은 두 개의 전하 사이에 힘의 세기가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그 정도를 우리는 유전율로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이 전하에서 나오는 힘의 세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즉 전기력의 개수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 나누기 유전율로 나눈 만큼의 개수만큼 전기력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쿨롱에는 몇 개가 나올까요? 이어보겠습니다. 1쿨롱의 전하를 공기 속에 놨을 때 그때 나오는 개수는, 공기의 유전율은 입실은 제로니까 입실은 제로 얼마였습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나누면은 10의 12승계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를 취하면 10의 12승계가 되겠죠.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12승이 될 겁니다. 계략. 그럼 1하고 공이 몇 개? 12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개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이만큼이 나오지만은 이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1쿨롱에는 이런 개수의 한 다발이, 2쿨롱에는 2개의 다발이, 3쿨롱에는 3개의 다발이 나옵니다. 다발 기준으로 바꾼 걸 뭐다? 우리는 전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묶음으로 나눈 거죠. 묶음으로. 그래서 1쿨롱에는 1개의 다발, 2쿨롱에는 2개의 다발이니까 Q쿨롱에 몇 개의 다발이 나오겠습니까? Q개의 다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Q쿨롱의 전하에서는 Q개의 전속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전속과 패러데이 관의 수는 같은 개수예요. 그래서 전속이나 패러데이 관의 개수는 Q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는 게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로 뭐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형성됩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기력선처럼 N극에서는 나오고 S로 뭐다?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존재하듯이 전기력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전기는 플러스 전기 따로 마이너스 전기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마이너스 전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기력선만 존재하는 이 전하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석은요, N극과 S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가 안 돼요. 이 자석을 나누면은, 반으로 딱 나누면은 여기는 반은 N극, 반은 S극, 반은 N극, S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N극, S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석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N극에서 S로 이렇게 폐회로가 되는 자력선이 존재한다. 하지만은 전기는 플러스 전기 따로 마이너스 따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이렇게 뻗어 나오거나 뻗어 들어가는 형태의 전기력선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자,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있어야만 이런 전개라는 게 존재하죠. 그 전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도체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의 전하를 줍니다. 전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어디에만 분포하겠습니까?
도체의 바깥쪽 표면만 분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극성의 전기끼리는 흡입합니까? 반발합니까? 반발이에요. 서로 밀고 있지만은 이 도체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왜? 바깥 공간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그럼 모을 수 있는 공간은 뭐다? 도체의 바깥쪽 표면만 대롱대롱 모여서 서로 싫다고 이렇게 밀고 있겠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개는 도체, 이 플러스나에서는 노는 방향이죠. 쭉쭉 노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안에는 전개가 있다 없다? 내부에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체를 통과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런 형태죠. 전하가 이렇게 도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체는 전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양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세 개면은 똑같이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에? 플러스 쪽으로 모여들고요. 플러스 전하는 뭐다? 이 플러스 전하의 미는 힘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게 뭐다? 정정유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정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전기는 음의 전기와 양의 전기가 같은 양입니다. 정과,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전하가 같은 양으로 모여들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로서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가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로서이 끝납니다. 끝나고 바깥에 있는 플러스 전하에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찾아서 나가겠죠. 그래서 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 입장에서 본다면 전기력선이 들어갔다가 도체로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지만은 전개를 뭐다? 도체를 만다?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다? 정정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서가면 도체 내부에는 전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체를 뭐다? 전기에서는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정유도 현상이고요. 이 유도 현상에서 생기는 전하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같은 양입니다. 그리고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요 왼쪽에서의 전압과 전위와 오른쪽에서의 전위와 이 안에서의 전위가 동일합니다. 그걸 우리는 동일한 전위에 대해서 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표면만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개에서 에너지는 전기장의 형태로 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표면과 외부 공간에만 전기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에너지도 표면과 외부 공간에서만 존재하고 내부에서는 에너지도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균이란 도체에 전하를 주면은 그 바깥쪽에 균일하게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되지만은 이 도체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형태로 주어진다면 어디에 많이 모이느냐? 똑같이 균일하게 모이느냐? 아니란 거죠. 요 부분은 듬성하게 모이고요. 요 뾰족한 부분이 많이 모여요, 전기가. 그래서 전기는 어떠한 곡률이 있다면 곡률이 뾰족한 부분에 전기가 많이 모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악수할 때 어디에서 전기가 튑니까? 손끝에서. 왜? 면적보다 끝부분이 곡률이 크기 때문에 이 끝에 전기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기와 다른 사람이 가진 전기가 다른 극성일 때는 만날 때 탁 하면서 전기가 만나면서 정전기가 트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뾰족한 부분을 우리는 곡률로 본다면 곡률마다 큰 부분이라고 해요. 뾰족한 부분을. 이런 뾰족한 부분을 곡률이마다 크다. 즉 꺾어진 율이 뭐다? 심하게 꺾어지다. 완만하게 꺾어지고 이건 뭐다? 심하게 꺾어지다. 곡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곡률 반경으로 이야기하면은 곡률 반경이라고 하냐면은 이것과 내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것이 가지는 반지름을 우리는 곡률 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곡률 반경은 뭡니다? 작죠, 이 부분이. 그래서 꺾어진 정도가 심한 정도, 곡률이 큰 부분은 곡률 반경으로 얘기하면 곡률 반경은 뭐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에 뭐다? 전하 밀도, 전하가 많이 모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체를 다시 이야기하면 도체 전하를 주면요, 그는 표면만 존재하고 그리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하량도 없고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의 밀도, 이 전하를 면적으로 하는 전하 밀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는 없습니다. 표면만 존재하죠. 여기서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행사되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기장, 전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요 표면과 내부에서의 뭐는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전위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나 전개는 내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전하 밀도나 전하도 존재하지 않지만 전위는 표면과 내부가 동일한 크기를 가지더라.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은, 그리고 여기 전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같은 극성의 Q2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같은 플러스 전하예요. 그럴 때 두 전하 사이에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은 어느냐. 그래서 두 전하를 일직선으로 하는 요 공간의 직선상에 어딘가는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왼쪽 A 공간이냐, 이 사이 공간이 B 공간이냐, 요 오른쪽 C 공간이냐, 그 일단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란 건 뭡니까? 전기의 세기란 건 플러스 1쿨로 나왔을 때 그게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개의 세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놔볼게요. 요 공간에 플러스 1쿨럼을 놔보면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플러스니까 미는 이 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요것도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나가 플러스 1쿨럼을 미는 이 2라는 힘이 작용했네요. 그럼 이 플러스 1쿨럼 왼쪽으로 밀려가는 힘을 받겠습니다. 그럼 전기장의 세기가 절대 응이 안 되죠? 요 사이 공간에 플러스 1쿨럼 놔보겠습니다. 그럼 Q1에 비해서 같은 극성이니까 미는 반발력 E1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Q2라는 전하에 의해서 같은 극성이 플러스 나니까 미는 반발력 E2라는 힘이 작용하네요. 요 힘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니까 두 크기가 똑같은 위치에서는 그 힘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제로가 되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라면 합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로가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요 사이 공간 어디엔가는 제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요 C점에 플러스 1쿨럼의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니까 밀어버리고 플러스니까 밀어버리겠죠? 절대 오른쪽으로 밀려가지 그것이 힘이 합이 제로가 돼서 가만히 정제인 상태로 존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힘이 똑같아서 정지된 상태로 어디 쪽에도 안 밀려가고 0이 되는 상태의 공간은 비공간이다. 즉 같은 극성의 전하일 때는 이 두 전하의 사이에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 전하고 다른 쪽은 뭐다? 마이너스 전하. 다른 극성의 전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이 사이에 플러스 1쿨럼을 놔보면 어떻습니까? 1쿨럼 놔보면 플러스니까 밀어버리고 E1의 힘으로 밀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음의 전하가 플러스 1쿨럼입니다. 잡아당기죠? 이2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절대 E1과 E2의 합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공간이라고요? 바깥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에 플러스 1쿨럼을 둔다면 같은 극성이니까 플러스니까 미는 E1의 힘이 작용하고요. 반대로 요 Q2라는 전하에서는 마이너스 나니까 이 플러스 1쿨럼을 잡아당기겠죠? 자기 쪽으로. 그래서 이 2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힘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요 공간이나 요 공간도 또 제로가 되느냐? 요 공간은 제로가 안 돼요. 왜? 전하가 조건은 뭡니까? Q2라는 전하가 크다는 조건이죠. 요 전하의 세기가 크다는 조건이에요. 이게 작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요쪽 공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하의 양도 크고 뭐다? 당기는 힘도 셀 거고요. 여기에 E2라면 요건 미는 힘이 E1이라면 요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상대로 거리가 멀고 전하의 양도 적으니까 이 빨간 힘이 절대 이 파란 힘보다 뭐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파란 힘은 거리도 가깝고 전하의 양도 크기 때문에 절대 E2가 크지 E1이 E2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 아니고 요 공간이 뭐다?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양이 절대값이 작은 부는 상관없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는 상관이 말고 그냥 크기가 작은 Q1과 Q2의 크기 중에서 작은 크기 Q2가 작다고 그랬는데요. 절대값은 Q2의 반대쪽이 외척 요것의 바깥쪽이 전기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란 것은 플러스 1쿨럼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을 우리는 뭐다?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어로는 V라는 기어를 적고 단위는 뭐다? 볼트라는 단위를 적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이제 이게 E가 아니고 뭐다? V가 되겠죠? V 이렇게 적어야 될까요? V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플러스 1쿨롱을 무한원점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무한원점으로부터 요까지 가져온다는 거죠. 요 전하를 가져온 데 필요한 일을 우리는 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일은 이렇게 하죠. 힘의 크기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죠. 어디에서? 무한원점에서 요 거리까지, 파란 거리까지. 그래서 무한원점에서 거리 R까지 힘을 다 더해 준 것이 옮긴 데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1쿨롱이 받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정했습니까?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기호로 1이라고 정했죠. 그건 얼마였습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라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소한 옮겨서는 이 플러스 1쿨롱을 미는 이 전하가 이 플러스 1쿨롱을 미는 힘인 이 전기장과 최소로 같은 크기로 밀어줘야 되고 방향은 반대로 밀어야만 이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힘이란 것은 이 전기장의 세기와 크기는 똑같고 반대로 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옮긴 데 필요한 일이란 것을 우리는 1쿨롱 옮긴 데 필요한 일을 전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이 V는 이렇게 정의한 거죠. 힘, 즉 전기장의 세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한원점에서 거리 R까지 더해주면 되겠네. 그때 가해주는 힘인 전개의 힘의 크기는 전개와 크기는 같대 반대의 방향으로 밀어줘야만 이동이 가능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적어지고 그걸 적분해주면 된 거예요. 그럼 요 이 자리에 들어올 게 뭡니까? 바로 전기장의 세기 요 크기예요. 요 크기를 이어서 구간적분해주면 된 겁니다. 그 구간적분 내용이 구간적분한 값이 뭐라고요? 4파 입실은 R 분지 Q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스칼라의 합이에요. 스칼라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자,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Q2라는 전하가 있을 때, 요 위치까지 플러스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일, V는 얼마입니까? 물으면 단순하게 요 전하에 의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이 V1과 요 전하에 의한 거리가 R만큼 떨어지면서의 전이 V2를 많이 붙인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벡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스칼라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힘을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은 그것이 두 전하에 의한 한 점에서의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이란 게 뭐였습니까? 전개 내의 임의점에서 단위 정전하, 즉 플러스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뭐다? 이를 우리는 뭐다? 전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힘을 거리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다. 근데 일의 개념이 바로 전이고 요 힘의 개념이 뭐다?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밀어주는 힘은 전기장과 크기나 똑같지만 반대 방향을 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이꼴은 마이너스 전개를 적분해 준 거다. 어디서? 무한원점에서 그리 R까지. 요게 전개를 구하는 공식이고 요 공식으로 구해보니까 그 값이 얼마 나오더라? 4파이 입실론 R 분지 Q가 나오더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등전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등전임이란 건 전이가 똑같은 점을 이은 면을 우리는 등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플러스 Q가. 자, 거리가 R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이 V1은 이라고 가정하면요. 요 전과 전이의 세기가 똑같은 점은 어느 게 있습니까? 전이는 4파이 입실론 R 분지 Q이기 때문에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전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R1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는 전이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V1이 될 거고요. R2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이 요 점을 V2라면 이 점에서의 전이와 똑같은 점을 우리는 등전임이라고 하고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똑같겠네요. 여기에 등전임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V1이라는 파란 거는 뭐다? V2라는 전이를 가지는 등전임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똑같은 걸 이은 선이죠. 거리가 똑같으면 전이가 똑같으니까 그걸 맨의 개념으로 보면 등전이 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전이면은 서로 뭐한다? 교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전하로부터 가까우면은 거리가 가까우면 전이가 높죠. 그러면 V1이 V2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전이를 우리는 10V, 요 점의 전이를 만약에 4V라고 이야기한다면
무한 원점으로부터 요까지 전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얼마라고요? 1쿨롱의 전하를 플러스 1쿨롱을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10볼트만큼, 즉 10줄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줄이라니까 이상하지만은 이게 볼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라고요? 아까 요 면이 4볼트니까 4줄의 일을 해주면 된다. 4줄의 일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두 개가 만난다는 거는 이 파란 점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어져서 파란 점이 지어져서 이렇게 요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난다면 이 만난 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점은 10볼트예요, 4볼트예요. 그런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등전이면, 서로 다른 등전이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전이면과 전기력은 뭐다? 수시로 교차한다. 야, 이런 점 전하에서 전기력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쭉쭉 직선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등전이면, 이 등전이면과 전기력은 수직, 등전이면과 전기력은 수직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체도 뭐랬습니까? 똑같은 등전이면이었죠. 여기가 만약에 20볼트면요. 이 전체가 다 20볼트. 내부도 뭐다? 20볼트예요. 전체가. 그래서 표면이나 내부도 동일한 전위를 가지는 도체는 등전이면입니다. 그럼 등전이면과는 뭐다? 역시 수직으로 놓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놓은 형태로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등전이면에 따라 한 일 또는 페르시 한 일은 뭐다? 0볼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쿨롱의 전하를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요? 무한원점에서 여기까지는 10볼트, 무한원점에서 여기까지는 뭐다? 4볼트. 그럼 여기서까지 필요한 일은 시작과 끝의 뭐다? 전위의 차만큼의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4만큼 6볼트의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요? 역시 끝과 시작의 전위 차만큼 6볼트 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파란 면을 따라서 10바퀴 돌았다 해준 일은 얼마일까요? 시작과 끝의 전위가 같죠? 그래서 이 말을 페로시 한 일은 뭐다? 0이다. 또는 뭐다? 등전이면을 따라 한 일은 뭐다? 0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전위가 똑같은 면을 따라서 10바퀴 돌든 100바퀴 돌든 한 일은 0이고요. 페로시 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위치 한다면 시작과 끝의 전위가 똑같죠? 그때 한 일은 뭐다? 0이다. 그래서 무조건 요 면상의 한 일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작과 끝의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한 일은 0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이야기한 게 아까 요거였죠? 도체도 등전이면으로, 이 도체도 등전이면입니다. 여기가 10볼트면 20볼트면 여기도 뭐다? 20볼트, 내부도 20볼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원점에서 요까지 옮긴데 필요한 일이나 무한원점에서 요 중심까지 옮긴데 필요한 일은 마다 같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개의 전위를 다 더한 것이 전위죠. 그래서 무한원점에서 요 표면까지 다 하나, 무한원점에서 요 내부까지 다 하나,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더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까지 더한 양이나 내부까지 더한 양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과 내부는 같은 전이다, 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용상의 영전이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방정식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요거 그냥 단순하게 전위함수, 주어진 전위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요, 이게 미분교입니다. 역삼각형이 미분교예요. 펜미분 연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위함수를, 여기 있는 V 전위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그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요 전위함수를 두 번을 미분하면 똑같이 두 번을 미분 연산자인데, 이게 제곱부터지가 두 번을 미분하면 이런 뜻이에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입신분지 로라는 값을 가지더라. 이게 똑같은데 결과가 틀리네. 이거는 전하가 없는 곳, 이거는 전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 공식을 우리는 다 불려서 이 꼴은 0이 되어버렸죠. 미분이란 것은 어떤 보면은 배나 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푼단, 적분은 뭐다? 합의 개념이고요. 미분은 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푸다 보니까 그 값이 0이 된다. 그래서 외울 때는 그 방정식은 뭐다? 다 플러스 방정식, 라플러스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요게 뭐라고요? 두 번을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화송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송이 이렇게 포도송이 생겼죠, 그죠? 송알 송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생긴 게 송이 포도송이처럼 안 생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붙인 게 포화송이 방정식이 바로 요거다. 근데 포도를 먹다 보면 뭐가 받칩니까? C가 받치죠.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 다음 중 요거 C 딱 빼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해가지고 요걸 찾는 문제가 나와요. 왜? 마이너스가 빠져서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빠뜨려 놓고
보기에 나가지고 그걸 답으로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심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라프라스 근사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전위가 만약에 요 점의 전위가 V1이 10V고 요 점의 전위가 V2가 4V라면 이 가운데 점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물어본다는 것은 무한원점에서부터 요까지 가져온 데는 4V 일을 하고 무한원점에서 이까지 가져온 데는 뭐다? 10V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는 몇 볼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반 정도가 되겠네. 두 개 대해서 나누기 이만큼이 되겠네. 그게 라프라스 근사법이에요. 그래서 네 군데의 값을 알고 있다면 V1, V2, V3, V4를 알고 있다면 그 가운데 점에서의 전위는 이 네 개의 전위를 다 더한 걸 4로 나눈 평균값이 뭐다? 요 가운데 점에서의 전위일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는 라프라스 근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위치의 가운데 점에서 전위를 구하고자 할 때 이 라프라스 근사법을 쓰는 겁니다. 자, 전하밀도, 전속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처음 공부하다 보면 전하란 말이 나오고 자꾸 전속이란 말이 나와요. 전하나 전속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개념이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냥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밀도, 전속밀도 똑같이 전하의 양을 면적으로 나눈 걸 우리는 전하밀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더한 것이 도체입니다. 도체에서 전하가 존재하니까 Q라는 전하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R만큼 떨어진 요즘에서의 전하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밀도란 건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즉 가로 세로 1m, 1m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 작은 단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전하량이 얼마가 보이느냐, 그걸 전하 밀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진 거를 반지로 하는 전체 구를 만들어서 이 구 전체를 통해서 봐온 전하의 양은 이 창문 전하의 양을 다 더하면은 Q라는 전하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요 단위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전체의 전하량을 전체의 면적으로 나누면 가로 세로 1m당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하 밀도는 전체의 전하량을 이 전체의 면적으로 나오면은 가로 세로 1m당에 통해서 보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요? 구의 표면적이죠? 4πr 제곱이 되는 거예요. 나눈 것이 전하 밀도입니다. 여러분들 전선이 300m가 전선 300m가 가격이 뭐다? 3,000원이다. 그럼 1m당 얼마입니까? 1m당 물어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3,000원을 뭐다? 300m로 나눠버리면 거죠. 그러면 10원 이내 몇 m당? 1m당. 이렇게 하듯이 메다 제곱당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전체의 전하량을 전체의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전하가 보이는 전체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쿨롱퍼메다 제곱, 쿨롱퍼메다 제곱인데 기호를 D라는 기호 또는 로라는 기호로 이렇게 섞었습니다. 기호 조금씩 틀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1학년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이란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원의 둘레라는 거는 반지름 R은 실을 이렇게 쭉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이 반지름 R인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때, 이 실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물어본 거예요. 딱 풀어서 실을 딱 풀면은 실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그게 뭐다?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게 2πr이라는 길이를 가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원의 면적이라는 것은 요것의 면적, 요걸 종이로 오렸을 때 이 종이의 면적 얼마겠냐 이거죠. 면적은 πr 제곱이 이 종이의 면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종이가 아니고 면이 아니고 구예요. 그래서 이런 앞뒤로 튀어나와 있는 이 구입니다. 이 구입니다.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온 구예요. 구의 면적은 얼마냐? 요 원의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반지름 r 원의 면적은 πr 제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구의 면적은 요 원이 앞으로 쭉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조금씩 튀어나와서 이렇게 구를 만듭니다. 튀어나오다 보면 얼마 정도 튀어나온다고요? 요 납작한 종이 면적이 조금 앞으로 밀려 나와야만, 면적이 넓어져야만 이런 구를 만드는데 앞쪽으로 얼마만큼? 2πr 제곱만큼. 뒤로도 넣어야 되죠. 뒤로도 2πr 제곱만큼. 그러면은 원에 대해서 이 원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와서 만든 이 종이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 된다고요? 구의 면적은 4πr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으로 본다면 축구공의 껍질 면적, 가죽 면적, 그걸 오려서 달았을 때 그 면적은 얼마 되냐? 그게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 축구공 위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물을 채운다면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느냐? 그걸 우리는 체적이라고 그러고 3분의 4 파이 R 3승이 부의 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사한 이름들이 많죠. 이제 우리 전개라는 말, 전이 기울기라는 말, 전이 갱도라는 말, 전이의 기울기가 바로 전개예요. 희한하지만 전이의 차. 그래서 전이의 전개의 단위 뭡니까? 볼트 퍼 메다예요. 전이의 단위는 뭡니까? 볼트죠. 그걸 나누기 뭐다? 메다로 나눈 기울기를 우리는 뭐다? 전이의 기울기를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이의 기울기를 한자로 갱도라는 말을 쓰죠. 전이 갱도가 전개의 세기입니다. 이 전개의 세기를 다른 말로 전기장. 이 전기장을 눈으로 보여 쓰는 그런 게 전기력선, 전력선. 같은 말이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개수는 몇 개? Q 나누기 입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하 밀도나 전속 밀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속선 다 같은 말입니다. 전하의 밀도를 말한 거예요. 전하의 밀도. 전하의 밀도. 그럼 전속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본다면 전속의 개수는 전하의 양과 똑같은 Q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이의 함수가 주어지고 물어보는 기타 주요 공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이의 기울기. 전이를 이렇게 나불려 미분하면 이것이 기울기가 나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2 전개와 똑같다. 이거는 사실 어디서 온 겁니까? 전이 함수 V는 이렇게 전개의 세기를 펜미분해 준 거죠. 적분해 준 거죠. 다 더한 것이 뭐다? 전이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전개와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했습니다. 요걸 미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와 같다. 그래서 전이의 미분량, 이 미분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가 바로 전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공식 봐놓으시고요. 두 번째, 이 전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0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입실물이 로가 될 때 있죠. 이거 뭔 방정식입니까? 포화성이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라는 게 뭐냐? 최적 전하밀도예요. 그래서 로 최적 전하밀도를 구해 주십시오. 또는 다인치적당의 전하량을 구해 주십시오 한다면 요걸 두 번 미분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마이너스 4 입실원 제로 또는 뭐다? 마이너스 12 입실원이라는 값을 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화성의 방식 유도하는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전력선의 방정식을 물어봐요. 전력선의 방정식. 그렇죠? 자,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이게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거리가 R만큼 요 위치를 지나는 전력선, 즉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요심을 지나는 X, Y, Z를 지나는 전력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전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구하면은 수학이 조금 능통해야 구해져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그냥 이걸로 답을 해도 됩니다. 이 주어지는 X, Y, Z의 값이 주어진다면 어느 위치, X가 얼마? 1, Y가 2, Z가 3이라 이 값이 주어진다면 X, 1, Y, 2, Z, 3을 값의 보기에 이어서 대입해서 그걸 만족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는 요 X, Y, Z 값이 안 주어지고 물어본다면 Y 이꼴은 CX가 정답 또는 뭐다? X, Y 곱이 C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Y 이꼴은 X가 정답이 되는 거는 전개와 전이가 다 같이 플러스 값이 주어지면 뭐다? 답은 Y 이꼴은 CX가 답이에요. 근데 X와 Y 값이 뭐다? 마이너스 값이 주어지면 그거는 X 곱하기 Y는 C다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되는 공식, 기본 공식에 유도되는 공식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요 내용을 잠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나와 있으면 전개는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용하죠?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인 공간에 플러스 1쿨롱을 전하를 준다면 얼마의 힘을 받겠습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바로 전개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나왔을 때 받는 힘의 세기가 바로 전개의 세기와 같은 세기입니다. 전개가 바로 1쿨롱의 전하를 나왔을 때 받는 힘의 세기예요. 그럼 이 공간에 2쿨롱의 전하를 넣는다면 이 전개의 2배의 힘을 받을 거고, Q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얼마의 힘을 받나? 플러스 Q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Q배의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Q쿨롱의 전하를 나왔을 때 받는 힘 F의 쿨은 뭐라고요?
Q2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전하가 만약에 플러스 Q라는 전하면은 그 방향이 전개와 같은 방향, 플러스가 밀려가는 방향이니까 바로 주어진 전개와 동일 방향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밀려가고요. 주어진 전하가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고 마이너스 밀어버리니까 주어진 전개와는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일 때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전자가 주어지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죠. 즉 전자 E가 주면 전자는 마이너스 나니까 뭐다? 전개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고 그때 힘의 크기 F의 이끌은 뭐다? E라고 주어진 거죠. 전하의 양이 전자의 전하의 양은 E로 표시돼요. E이고 전개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공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개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건 앞에서 살펴봤고 전개 E가 자, 요 공간에 자, 요 점의 전위가 V1, 요 점의 전위를 V2라면 V1이 클까요? V2가 클까요? 당연히 V1이 큽니다. 왜? 전개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전위가 V1이 크고 V2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 들인 거리가 만약에 D라면 요 두 점 사이에 1쿨롱의 전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1쿨롱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낮은 전위 쪽에서 높은 전위 쪽으로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1쿨롱의 전하를 옮긴데 필요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일이 전위 V가 된다는 거죠. 1쿨롱의 전하를 옮긴데 필요한 일은 전위 V입니다. 그러면 Q쿨롱의 전하를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요? 1쿨롱을 옮긴데 필요한 일이 V 볼트라면 2쿨롱을 옮긴데 필요한 일은 2V, 3쿨롱을 옮긴데 필요한 일은 3V, Q쿨롱의 전하를 옮긴데 필요한 일은 뭐냐? QV라는 일을 요한다. 이렇게 보면 된 거예요. 그때 이 V가 바로 뭘로 갈 수 있다? V1과 V2의 차로 갈 수 있는 거죠. 요즘의 전위와 요즘의 전위 차가 두 점 사이에 전위의 차가 된 거죠. 그래서 요 1쿨롱의 전하를 요 점에서 요점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일, 전위 V는 V1 마이너스 V2가 된 거죠. 똑같은 의미로 Q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은 Q V1 마이너스 V2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쿨롱의 전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일한 것은 이런 힘 곱하기 거리지 않습니까? 거리인데 요걸 우리는 앞에서는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리에 대해서 힘의 크기가 다를 땐 적분이에요. 근데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나 힘의 세기가 똑같을 때는 요 힘의 세기가 똑같을 때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가 1이 되는 겁니다. 즉 전위 V는 뭐가 된다고요? 전개 곱하기 거리가 된다는 거죠. 똑같을 때는 전개 곱하기 거리.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전개의 세기가 똑같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두 점 간의 전위 V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뭐다? 전개 곱하기 거리가 바로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다? E 곱하기 R이 바로 뭐다? 1쿨롱을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 전위의 차가 되겠네요. 똑같이 본다면 여기서 Q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은 Q 곱하기 뭐다? E 곱하기 R이 Q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두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Q1과 Q2가 있을 때 Q1과 Q2가 있을 때 두 전하 사이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얼마라고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1, Q2로 구하고 여기에 1쿨롱의 전하를 Q라는 전하로부터 그리고 R만큼 떨어진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할 때 그것이 받는 힘의 세기인 전개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고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가 되고요. Q라는 전하까지 플러스 1쿨롱을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가 된다고요? 전위로서 4파이 입실론 R 분지 Q가 되고요. 요 위치에서의 전하의 밀도 D는 얼마가 된다고요? 전하 밀도 D는 전하랑 나누기 면적이니까 뭐다? 전하랑 나누기 4파이 면적 S죠.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에서 공식이 뭐가 나옵니까? 앞에 나왔던 공식 F의 이끌은 뭐다? Q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요거 두 개에서 공식이 뭐 나옵니까? V 이끌은 ER. 여기다가 R만 곱하면은 요 공식이 되죠. 그래서 ER, V 이끌은 ER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요 놈하고 전개의 세기와의 관계에서 요 두 개의 관계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하밀도 D 이끌은 입실론 곱하기 E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공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F 이끌은 QE. 그는 지금 이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V 이끌은 뭐다? ED.
그는 바로 요 공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하밀도 D 꼴은 뭐다? 입실론 곱하기 2. 전하밀도는 유진율 곱하기 전개의 세계는 요 두 개의 공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공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공식 4개하고 여기서 파생된 공식 요 세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Q라는 전환을 했을 때 받는 힘 F 이꼴은 QE다 이렇게 하고요. 자, V1, V2인 공간 내에 전개 내에 요 위치에서 V2에서 V1까지 1쿨럼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은 V1-V2다 또는 뭐다? 전개 곱하기 이동한 거리 R과 같다. 그럼 Q쿨럼을 전환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은 그것의 Q배만큼의 일을 더해주면 된다. 근데 V1과 V2의 크기가 똑같다면 등전임이라는 거죠. 그때 한 일은 뭐가 된다? 제로다. 전위가 똑같은 면에서는 한 일은 제로가 된다. 폐공사의 한 일도 시작과 끝이 전위가 똑같으면 뭐다? 한 일은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